부 프레지던트. 안녕하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까? 예, 프레지던트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원래 뭐 저희들이 영화와 책을 이 격주로 이렇게 한 번씩 소개하는데, 원래 책은 우리 이나 씨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댓글에 이나 씨 인물보다는 KFC 인물이 훨씬 보기 좋다, 뭐 이런. 왜 웃으세요? 큰일 날라고. 아니, 실제로 많은 댓글이 올라와서 아. 어쩔 수 없이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 시선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미적 감각에 좀 차이가 있긴 하네. 예. 어쨌든 시각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 KFC가 오늘 북 프레지던트를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볼 책은 이준석의 책입니다. 네. 이준석. 요즘에 책이 두 권 나왔는데, 네. 하나는 어린 놈이 무슨 정치를 이라는 책인데, 아주 솔직한 앞에 제목이네. 숫자가 25가 붙어 있어요. 아까 25살 때 썼단 얘기죠. 10년 전. 2012년 4월에 이제 해가지고 그때 이제 총선 출마용으로 쓴 것 같고요. 25살 때. 네. 그 다음에 책이 이제 여기 우리가 또 하려고 했던 게 이제 공정한 경쟁. 그러니까 이건 1년 전 총선용으로 쓴 것 같아요. 핵심은 이제 이 둘 중에 10년 전 책은 사실 구할 수가 없었고,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정한 경쟁도 제가 이 교보문고는 안 갔습니다만 이게 엔간한 몇 군데 서점에 가보면 재고가 제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책은 못 구하고 인터넷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검색해보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오늘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이준석의 책을 이렇게 선정하셨다는 의미는 결국 최근에 뭐 이준석 돌풍, 뭐 이준석 현상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최근 그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해서, 야, 도대체 얘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현상을 일으키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상이 네. 매주 금요일 날 갤럽이라고 하는 한국의 가장 뭐 오래된 여론조사 기관이 대통령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준석 후보가 그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 날. 근데 자격도 없잖아, 근데 사실. 무려 3%.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면 갤럽은 이게 등장하냐? 갤럽은 주관식이거든. 주관식이니까. 그렇죠. 전화로 물어보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또 대답을 안 하면 그래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는 인물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러면 이제 이분 지금 막 언론에 떠도는 이름은 이준석인 거죠. 그렇죠. 대선 후보들이 3%백 넘는 게 진짜 소원인데 드디어 그 야권의 야권으로 따지면은 그래도 뭐 자기 아버지 친구라는 유승민도 맨날 1% 2%나 나오니까 유승민보다 더 높네. 야권 2위로 등장했어요. 그래요? 예. 뭐 안철수, 뭐 홍준표 다 제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안철수 2%, 홍준표 1%. 왜냐면 그러네. 주관식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된 6월 4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1위가 이재명, 2위가 윤석열, 3위가 이낙연, 4위가 이준석으로 나왔는데, 그렇죠. 야권으로만 보면 윤석열 이어서 2위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국힘으로만 보면 1위인 거죠. 그렇죠. 국힘 1위. 뭐 시청자들 좀 궁금해할 것 같으니까 지지율 말씀을 드리죠. 뭐 이재명 24%, 윤석열 21%, 이낙연 5%, 이준석 3%, 안철수 2%, 정세균 1%, 홍준표 1%, 기타 6%. 그러니까 유보가 이제 36% 남아 있는데, 국힘 대선 후보 1위. 이준석. 그렇죠. 범야권으로 봐도 2위.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자기랑 같이 이렇게 했던 안철수도 제꼈고, 여기는 아예 유승민은 나오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최근에 이준석 현상이라는 게 분명하게 그냥 몇 사람들이 떠드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그렇죠. 이렇게 분명히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준석 씨가 썼다는 그 책, 뭐 어린 놈이 무슨 정치를 이런 건 한 10년 전이라고 보면, 작년에 썼던 그 공정한 경쟁, 이 내용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공정한 경쟁 내용은 저도 이제 직접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그때하고 이때하고 이제 그 주장이 핵심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오늘 제일 먼저 다루고 싶은데, 바로 가장 뜨거운 이슈, 페미니즘. 이게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놈이 무슨 정치를 에서는
당시 비례대표 추천을 지금 1번, 2번이 교차를 해서 50대 50이잖아요. 네, 그렇죠, 여자. 그리고 그런데 그때 이준석은 뭘 주장했냐면 여성 공천을 더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성 80, 남성 20으로 해야 된다. 그걸 20년 전에 주장했어요. 10년 전에. 그렇죠. 예, 예. 잠깐 10년 전에. 20년 전이면 걔 저 중학교에서 쭈쭈바 빨고 있을 때예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약간 빗나간 이야기지만 서울 도봉의 김근태 의장의 부인 인재근 여사가 예. 출마한 지역에는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거는 민주화 운동을 한 김근태에 대한 예의고 우리 당이 민주화 운동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제스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까지 했어요. 굉장히 진보적이었네. 그러니까 이준석은 페미니스트. 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네, 그런데 10년이 지난 오늘날 지금은 이제 그 핵심이 그거잖아요. 청년 여성 할당제 없애야 된다. 공정한 경쟁으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180도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 변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변하는 거죠. 변하지만 그럼 변화했다는 거를 인정하고 그 변화는 왜 변화했으며 왜 변화했는지는 좀 이야기하고 있는 편이구나. 그 변화에 대한 그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 변화의 과정을 충분히 대중한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은 성장한다는 의미가 같은 생각을 계속 키워나간다가 아니라 어느 날 보면 나는 A라는 주장을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해보면 해볼수록 B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핵심이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정말 그 소수자들이라든지 원래 이제 이 할당이라는 거는 그런 것을 하는 거지 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있거나 누구나 뭐 경쟁 공정을 붙이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지점에 대한 문제와 그런 어떤 제도적으로 그걸 보장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이제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문제를 제기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하고 이제 토론하면서 지역구 거기에 지방의원 내년에 나갈 건데 A, B 두 지역의 청년 여성을 할당하려면 어느 지역을 할당할 거냐라고 탁 묻는단 말이죠.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좀 당혹했죠. 곤란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비례대표 그러니까 여성과 청년의 할당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예를 드는 거는 어쨌든 토론에는 이기는 이야기지만 냉정하게 지역구로 할당하지 않는 예를 들면 지역에서 만약 구의원은 2명, 3명 경우에 따라서는 3명까지 뽑나요? 지금 최대 거기에는 할당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가 가능한 곳이 있는데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할당제의 문제점을 딱 갖다 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과 광역의원은 소선구제고 그렇죠. 기초는 중선거구제라 그렇습니다. 기본으로 2명을 뽑고 때에 따라서는 3명까지 다 뽑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이라든가 청년 할당을 얘기하는 건 바로 그 3명 선거구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 들었지만 국회의원도 만약에 스웨덴식으로 대선거구 정당 명부 개방형을 하면 A, B 다 서울은 50명 뽑잖아요. 남녀 국회의원 동수가 가능하고 북유럽의 국회의원이 왜 여성들이 거의 45에서 55, 지금 55 좀 많기도 해요. 왜 그러냐? 대선거구 정당 명부를 뽑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뭐 할당이라고 말할 것 없이 제도로서 이미 보장하는 거예요. 그런 게 가능한데 소선거구를 하면서 여성 할당을 하겠다 그러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할당이란 말은 소선거구제에서는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적용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걸 억지로 적용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제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성 후보를 뽑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남성 후보를 자르는 일이 벌어지고 이것을 마치 여성 페미니즘이 목표가 정당하니 수단에 관계없이 목표의 정당성을 가지고 그걸 옹호하는데 바로 이준석이 이걸 치고 들어가거든요. 남자들 마음이 막 그래 막 맞아. 왜냐하면 바로 저 얘기야. 내가 그 상처를 당한 사람이니까 2012년에. 그래서 난 저 이야기가 얼마나 남자의 마음을 울리는지 알아요. 그렇습니다. 우셨습니까? 저는 그때 아니 잘려가지고 이준석의 주장을 보고 막 눈물이 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네. 자기 실력이 충분하고 자기는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이런 주장 뭐 다 공정 경쟁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네네. 이해는 하는데 네네.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의 할당도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논리는 굉장히 비약된 히틀러 논리다 이런 거죠. 히틀러 논리다. 그러니까 지금 히틀러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그 우리 저 뭐 민주당의 박진영 대변인하고 히틀러 논쟁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 논쟁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히틀러 논쟁의 핵심은 네. 그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서 실력주의로만 가고 네. 모든 것들을 하면 결국 비열하고 그 이제 히틀러식 표현으로 하면 네. 사회적 뭐 악이라든지 사회적 그런 사람들은 다 소탕해 버려야 된다라고 이제 발전하잖아요. 네네네. 이것에 어떤 철학적 그 밑바탕이 깔려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이걸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준석은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 그러니까 이 정치 철학적 가치적 측면의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딱 그걸 받아치죠. 네, 바꾸는 그 일단 초점을 바꾸는. 네. 히틀러가 등장한 거는 당시 독일의 제2공화국의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무능했고 그 무능해서 히틀러가 등장했다. 내가 지금 뜨는 게 이렇게 뜬다면 그거는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무능하기 때문에 자기가 뜨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죠. 하나가 틀렸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조건으로 떴다면 내가 나를 지금 히틀러라고 욕하는 건 문재인 대통령을 무능하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친 거죠. 그렇죠. 약간 방향이 예, 이제 예. 그런 겁니다. 예. 이 논리는 뭐냐면 예. 토론으로서는 재밌는 논점의 전환을 통해서 자기가 우위에 설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주장하는 현재 자기의 정치 철학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공정한 경쟁, 실력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딱 치고 들어오니까 논점을 틀어서 해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야, 너 개고기 먹냐? 그랬더니 뭐 먹어 안 먹어 이러면 되는데 네. 너는 먹냐 이렇게 물어보는. 뭐 그 비슷하기도 예.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거에 이준석 똑똑하다. 역시 토론 짱. 뭐 이게 지금 2030들의 막 반응들이에요. 막 댓글들이 그런데 이 문제를 냉정하게 보면 이런 식으로 피해가고 이런 피해가는 속에서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면 정말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 네. 이거에 대한 할당을 다 없애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 여성 할당 제도를 없애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지방의회 전체적으로 한 20%? 25% 정도가 여성 의원 또는 이제 청년 의원들이 좀 있는데 이 할당을 만약에 없애잖아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10% 이하로 그렇죠. 갈 확률이 우리가 평균이 옛날에 10%였으니까. 예, 10% 이하로 갈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왜냐하면 옛날처럼 기초위원까지도 소선구제로 하고 직접 붙이면 사실 영남에서는 단 한 명의 여성 의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당이 물론 그 당이 후보로 여성을 공천하면 뭘까? 이미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영남에서는 거의 여성 후보를 낼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호남에서도 민주당이 여성 후보를 내지 않으면 여성 의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준석의 주장이 좀 과하네 뭐 이런 건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 자리였나요? 다른 코너에서 제가 한번 얘기 드렸는데 이 얘기를 아마 우리 장자방께서 저한테 해주신 것 같은데 요즘 30대 초반 애들은 잘하면서 뭐 남자로서의 혜택이라고는 한 번도 못 느껴서 약간 열받아 있는데 여자들이 모든 걸 하니까 이거에 대한 열받아 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아마 그렇죠. 맞죠? 제 아내가 이제 교사인데 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보면 뭐 반장 부반장 학생회장 거의 여성이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 약간 이제 생물학적 성숙도 좀 빠르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빠르죠. 그 나이 때. 그러니까 매 맞는 남학생이 너무 많대요. 그리고 실제로? 네, 거기다가 뭐 여학생이 그냥 남학생을 지 동생 부리듯이 부리는 경우도 꽤 많고. 근데 그때 사실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때가 여자들이 아마 2, 3년 정도는 그렇지, 빠르죠. 이 인식도가 인지도가 아마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란 남학생들의 심리가 이해가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베류들이 반응하는 이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보면 이해가 가고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초, 중,
그거는 좀 다르지만 이게 여 선생님 비율이 거의 압도적이죠. 압도적 다수에서 오는 부작용 예.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할당이 필요하구나. 선생님도. 예. 예. 저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엔 선생님 할당이 6대4 정도는 맞아줘야. 그렇죠. 이거는 뭐 제가 그러니까 얼핏 보면 한 80% 이상은 다. 할당제에서 한 30%를 넘어가면 좀 문제가 생기는데 예. 6대4 해야 그나마 이제 3대7이 가능해지겠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여성 할당만이 아니라 이게 이런 특정한 곳에 남성 할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여성이 너무 많은 곳에는 남성 할당도 좀 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 최근에 지방 정부 공무원들 임용한다는 거 보면요. 70%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성적도 1등부터 뭐 얘기를 들어보면 10등까지 다 여성이에요. 자, 이제 그거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이 그걸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10년 전 페미니스트가 예. 뭐 어떤 의미에서 안티 페미니스트의 대표격으로 네네. 지금 등장한 이 현상이 정말 재밌고 여러분들이 한번 또 저 생각이 언제 바뀔지 두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 토론의 달인이고 이 논점을 전환시키는 중에 최근에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 장모 얘기하면서 그렇죠. 나왔던 거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과 지금 이준석이 그러니까 뭔가를 맞춰가는데 예. 나름의 그 이준석이 윤석열한테 깨주머니 3개 준다. 예. 그 이야기에서 나온 해명인데 예, 예. 이렇게 뭔가 곤란하거나 뭐가 이야기하면 논점을 탁 전환시키고 논점을 전환시키는 실력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은 다 눈치 못 채지만 우리는 보면 저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 이런 걸 알 수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것도 뭐 계속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뉴스공장에 나와서 얘기한 게 그런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면 내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장인이 좌익이어서 내가 우리 아내를 버려야만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그딴 대통령 안 하겠습니다. 뭐 예. 근데 이 얘기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의 사고가 어떤지 모르지만 제 사고로는 아니 이미 장인이 죽고 나서 결혼했고 그죠?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장인이 죽은 다음에 그 장인이 과거에 좌익을 했었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었고 그 딸과 결혼해서 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장인 행위를 그 문제 삼아 갖고 나더러 마누라의 문제를 막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하고 어떻게 현재 살아 있고 사위가 검사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사기를 친 걸로 지금 의심되어지는 뭐 예컨대 잔액증명서를 가짜로 냈다든가 뭐 이런 걸 어떻게 동일시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검찰에서의 기소라든지 네. 검찰에서의 수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계속 증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검사의 힘을 이용해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예. 피해자가 가해자로 예. 전환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돈 한 푼 받은 이런 한 장 10원 한 장. 10원 1원은 아닙니다. 10원 한 장 손했기. 이제 그 1원하고 10원은 엄청 큰 차이예요. 왜냐? 그 10배 차이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나중에 중요합니다. 그렇죠. 10원 한 장 남에게 손해 끼친 적이 없다. 윤석열이 만약에 이게 가다가 대선에서 엎어진다. 예. 바로 이 관점, 이 말 때문에 엎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그 어제 보도가 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나? 그게 이게 나왔어요. 그 10원 한 장 얘기뿐만 아니라 1년 3개월 동안 나의 가족에 대해서 정치적 공작 수준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그랬는데. 근데 제 기억에 윤석열 총장이 3월에 그만둔 거 아닙니까? 3월 6일 날인가 그만둔 걸로 아는데 지금 4월 6일, 5월 6일, 6월 6일 그럼 딱 3달 됐는데 아니 무슨 소리 자기가 검찰총장으로 있는 시간에 무슨 공작적 수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거라서 진짜 재미가 황당히 좀 했는데 자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이준석 돌풍 현상 중에 하나 그 주장하는 게 있어요. 공직 후보자들에게 기본적인 테스트를 좀 하자. 예? 근데 이게 어디까지는지는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이거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저는 뭐 국회의원은 아직 생각을 못 해봤고 지방의원에 관해서는 초등학교 수준의 영어, 예? 그러니까 I'm a boy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중학교 수준의 국사와 국어 정도는 봐야 되지 않냐. 최소한 그것이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어디든 당헌과 당의 가치, 당헌을 보면 그게 나오고 강령은 보면
강령과 당원만 보면 그 당이 뭘 지향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모르는 후보들을 당에 공천장을 준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오래전부터 저 개인적으로 이걸 주장했는데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이거를 주장하면서 이슈가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전에 이걸 주장했거든요. 공개적으로 글도 10년 쓰고. 전에 썼습니까? 글도 쓰고 예, 이야기 강연에서도 이야기하고. 우리 PD님 이거 10년 전에 그런데- 공개적으로 쓴 거 확인해서 화면에 띄워주세요. 예. 안 되면 여기다 잘 찾기 찾았으나 확인하지 못했으면 이렇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 제가 주로 당의 규약 강령 이런 걸 만들 때 이제 관여했는데 네. 대통령 국회의원 후보라든지 당의 공직 후보자들이 당의 강령이 뭔지도 몰라요. 네. 그리고 그 당 안에서 강령은 창당 때만 한번 읽어보는, 그때도 공식적으로 읽지는 않죠. 네네. 한번 검토해보는 정도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당의 입장이 뭔지, 당의 가치 정신이 뭔지를 몰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시험을 봐야 된다. 그래야 공부한다. 네. 그래야 이제 최소한 당의 입장이 뭔지, 당의 가치가 맞는지 이런 거니까. 이준석은 이제 실력주의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인도 이게 쟁점의 어떤 그 당락의 결정이 아니라 최소 기준선. 예. 당이 공천하는 거에 대한 후보자의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이 이 사람의 책임을 져야 되니까 최소한 이 정도의 자격은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건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정리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필요한데 이게 이제 실력주의라고 하는 능력주의, 실력주의라고 하는 바탕에서 나왔지만 이런 주장은 합리적이기 해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여야 관계없이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당원을, 그리고 이제 좀 더 토론을 하다 보니까 또 발전하더라고요. 네. 만약에 이게 떨어지면 네. 교육을 시켜서 2차, 3차 다시 재응시, 이게 자격 시험이니까 예. 그걸 주겠다. 당의 교육기관이 그걸 하면 된다. 그건 굉장히 토론을 하는 과정에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준석 후보가 되냐 마냐가 아니라 안 되더라도 이거는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거는 한번 어느 정당이 이걸 도입하면요 다른 정당이 안 따라갈 방법이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 왜? 이거는 쟤는 그래도 그나마 검증했다라는 게 있는데 이쪽은 안 한다. 이걸 있을 수 없거든요. 좋은 예가 있어요. 한국 정당의 그 당원들이 네. 종이 정당이라고 해서 가짜 정당에서 네, 네, 네. 진짜 정당, 당원 정당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최초로 한 게 2000년 1월 30일 날 창당한 민주노동당. 네네네. 민주노동당이 창당되니까 그 뒤 3년 뒤에 열린우리당이 그 진선당원제를 받아들여서 당시 이제 기간당원제라는 이름으로 네네. 쫙 하면서 당원이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그러자마자 1년 만에 당시에 한나라당이 새로운 당원을 해서 그때는 근리당원이라 이름을 썼는지 무슨 당원이라 썼는지 주권당원인가 뭐 그렇게 썼을 겁니다. 그런 걸로 해서 딱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1,000원이라도 내는 당원 제도의 확립이 바로 2000년에 시작된 거예요. 네네. 그게 이제 좋은 제도는 이렇게 전파가 되면서 쫙 바뀐, 그게 이제 혁신의 예. 결과의 뭐 파동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자, 우리 이준석 현상과 이준석의 책 어떻게 연결해서 좀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과 이준석 현상 구분을 하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정치권에 그냥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이준석의 인간적 이게 없다는 거. 아, 예, 예, 네 가지. 네 가지가 없다는 거. 이거는 뭐 그쪽 사람들 세계에서는 다 알아요. 근데 아니 원래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 욕할 때 저 별 이유가 없을 때 쓰는 말이 이거 아니에요? 네 가지?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하고 연결해서 조금 뭐랄까 위로 변명이 된다고도 할 수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개인 이준석에 대한 연구나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현상을 보고 우리가 안철수와 안철수 현상이 다르듯이 네네. 이제 안철수의 개인의 리더십 이런 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은 또 다른 평가를 받을 겁니다. 네네. 그러나 이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적 뭐 세대 간, 특히 요즘 등장하는 세대 간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 현상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2030의 독자적 투표 네. 이런 행위가 연결돼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는 그 세대 구성은 인구 구성에서 다수는 아니지만 네. 새 물결이라고 할 수 있는 2030의 새로운 흐름들 이런 걸 반영한 내용이니까 네. 정치권이 긴장하고 이걸 배울 생각, 그들과 어떻게 호흡할 것인가, 서로 공감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오늘 어쨌든 최근에 어쨌든 돌풍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이준석의 책을 통해서 한번 봤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고 싶어요. 박노자 교수가 쓴 책 제목 유명한 거 아시죠? 뭐 여러 가지 썼지만 좌우는 있어도 위아래는 없다.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박노자 교수가 한국에 귀화해서 한국 사회의 독특한 사회적 현상 또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설정 이런 걸 보고 쓴 글인 것 같더라고요. 뭐냐? 한국 사회는 아직도 이 고도의 산업화 사회를 살고 있으면서 전통 가족주의형 인맥 구조가 아주 다분이죠. 그렇죠. 제 주변에는 모든 사람이 다 형이야. 국무총리도 형이고 장관도 형이고 국회의원도 형이고 동생이고.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그 형 내가 잘 알아. 막 이런 구도. 이거는 처음 보자마자 민증 까 그러면서 몇 살이냐 그래서 그냥 반말하고 뭐 이런 문화가 특히 정치권에 많아요. 이게 일종의 제가 볼 때는 이 의리형 뭐 이게 저는 그러니까 한국의 위계 구조에서 그냥 끝까지 살아남은 것. 그러니까 이 끝까지 살아남은 거는 현재 유교적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장유유서란 말이 나왔지만 나이에 의한 위계 질서가 끝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현재.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깰까요? 이거는 결국은 이제 이런 현상으로 깨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현상으로 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핵심은 이제 지금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열어야 된다고 하는 여야 대선 후보 중에 연공급, 호봉금을 깨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하는 사람만이 이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깨는 맞습니다. 바로 제일 중요한 키죠. 제가 우리 프레지던트 TV 오늘 북 프레지던트지만 요 얘기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공급을 어떻게 깰 거냐 이 얘기인데 우리나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맨날 그렇게 형하고 따지려면 대통령 투표는 뭐 하려고 해요? 나이 제일 많은 놈이 하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좀 이 사회가 소위 말하면 정치적인 사회로 갔으면 좋겠어요. 나이적인 사회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조기 축구에 가서 민증 안 까면 껴주지도 않는데요. 그건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왜요? 왜냐면 조기 축구회가 자체로 오면 상관없는데 다른 조기 축구회가 하려면 나이대로 선수를 수를 잘라요. 또 그런 것도 있구나. 50대 이상 몇 명. 네네네. 이게 자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구체적으로 내가 자 오늘 10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북 프레지던트는 이준석의 책 공정한 경쟁, 그 공정한 경쟁이 조건 또는 현실 속에서는 부모의 자산, 부모의 돈이 자식의 스펙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조건을 다 무시하고 그래 실력 있는 놈이 왕이야 이런 식의 공정함을 말하는 건 아닌지. 또 하나. 앞뒤 말이 바뀐 페미니즘. 이 두 가지 얘기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곱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일반 시중에는 아직 그 책이 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도서관에는 있지 않을까. 공정한 경쟁이라는 책 혹시 오늘 금요일인데요. 뭐 주말까지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빌려서 보시고 이준석이 생각하는 게 뭔지 그리고 이준석의 돌풍 현상이 과연 우리에게 비춰지는 건 어떤 건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북 프레지던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